63. 요즘 나이에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저녁이 되면 방 안이 참 서늘해집니다. 퇴직 후 5해,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고 딸아이는 곧 시집을 갑니다. 며칠 전엔 상견례 날짜를 잡자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앉아만 있어 주세요. 그 말이 꼭 저는 말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들리더군요. 그날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국은 김이 식기도 전에 식탁 위에서 멈춰 있었고 반찬은 그대로였어요. 숟가락을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배고픈 건지 허전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뭐라도 달라질까 싶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춥지도 않은데 바람이 목덜미로 들어왔고 문간에는 전단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묻지마 관광 서울 근교 둘레길 걷기.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마세요. 바닥에 널린 그런 광고지일 뿐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눈에 잘 보이게 접어 점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역 앞에는 혼자 온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등산복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목소리보단 기침 소리가 더 들렸어요. 가이드가 이름 대신 번호표를 나눠줬고 저는 조용히 뒷자리 창가에 앉았습니다. 제 옆엔 노란 목도리를 맨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를 얼굴,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한수진이에요. 낯선 상황에서 누군가 먼저 이름을 말한다는 게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정혜준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괜히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 버스는 소요산 근처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는 두 줄로 서서 걷자고 했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그녀와 저는 자연스럽게 같은 줄에 섰습니다. 누가 먼저 그 자리에 섰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걷는 속도가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소제목 이 그날 걷는 속도가 닮아 있었습니다를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눈이 그친 지 오래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둘레길 초입엔 반쯤 녹은 눈이 남아 있었고 발자국이 군데군데 찍혀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앞서 걸으며 주의사항을 말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모두 저마다의 속도로 걷기 시작했고 그녀와 저는 별말 없이 같은 방향으로 발을 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의 보폭은 작고 일정했어요. 그 속도에 맞추다 보니 어느새 제 걸음도 천천히 고르게 변해 있더라고요. 옆 사람의 숨소리가 거슬리지 않고 그 사람이 걷는 박자에 내 몸이 맞춰질 때 그건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덜 외로워졌어요. 잠시 멈춰선 구간에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몇몇은 물을 마시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를 찍기도 했어요. 수진 씨는 정자 아래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벤치에 반쯤 내려와 있었고 그녀는 그 그림자 경계선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등에는 땀이 살짝 배어 있었고 얼굴은 바람을 맞아 조금 상기돼 있었어요. 우리는 나무 사이로 멀리 보이는 능선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곳이 목적지인 듯 아무 말 없이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따라 일어설 때 바람에 나뭇잎 하나가 그녀의 어깨에 살짝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손끝으로 그것을 툭 털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오래 머릿속에 남더군요. 이야기가 없는데도 무언가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요. 하산하는 길에 그녀는 말없이 제 앞에 섰고 저는 그 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일정했고 발소리마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걷는 속도가 닮아있던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산장에서의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다들 무표정하게 수저를 들었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앞에서도 사람들은 침묵을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젓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이드가 정해준 출발 시간보다 30분이나 이른데도 사람들은 줄줄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문득 밖으로 걸어 나갔고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 뒤편에는 산장 창고와 짧은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거의 다 녹았고 나뭇가지엔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바람도 잠잠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처음엔 나란히, 그러다 조금씩 가까이. 그녀는 걷다가 멈춰 섰고 저는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 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눈빛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냥 그날로 남기자는 걸 알아차린 건 오래된 어른들의 감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장 뒷마당에 있던 작은 창고. 닫힌 문은 빛을 가렸고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고 눈앞엔 오래된 장작과 접혀있는 등산 매트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녀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오늘 하루만큼은 인간답게 살아도 되는지를 묻는 몸짓이었어요. 바람이 창고 틈 사이로 아주 조금 스며들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왔습니다. 버스는 그대로 있었고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번엔 창밖이 아니라 앞자리 머리바지에 눈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덕분에 따뜻했어요.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딸은 미리 와 있었고 예비 사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긴 테이블 끝에 앉은 저는 종이 냅킨을 네모로 접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마음은 가만히 있으려 하지 않았고 손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식당 입구는 유리문이었습니다. 문 너머로 누군가 걸어오는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커졌고 문고리에 손이 닿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나를 알 리 없다고, 같은 서울이라 해도 너무 우연이라고. 하지만 머플러의 색이 같았습니다. 회색, 짙은 회색. 걸음걸이도 같았고 눈을 드는 각도, 입술을 다무는 습관까지도.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억과 겹친 얼굴이 지금 눈앞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아빠, 이쪽은 민준이 어머님이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은 나를 향했지만 아주 짧게. 마치 나를 봤다는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듯 스쳐갔습니다. 저는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덜미가 저릿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앞이 일시적으로 뿌얘졌고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딸은 그녀를 제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수저 소리만 희미하게 흘렀고 저는 그 소리조차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처럼 따뜻하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감정을 단단하게 밀어넣은 얼굴이었어요. 젓가락을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고 그 손이 떨리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리만치 외려 안도했어요. 식사는 진행됐습니다. 예비 부부는 대화를 이어갔고 종업원은 음식을 내왔고 딸은 웃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 위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날의 쪽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사돈으로. 며칠 뒤 딸아이가 사진을 보자며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상견례 날 식당 입구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딸과 예비 사위가 가운데, 저와 그녀는 양끝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은 뚜렷했지만 저는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딸은 무심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옆에 계셔서 참 좋았어요. 우리 가족 같아서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고 화면은 어딘가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정면을 보고 있었고 그녀는 옆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고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딸은 사진을 확대했고 그녀의 손끝과 내 손등 사이엔 작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그 틈이 마음에 박히듯 보였습니다. 사진을 닫고 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접혀있는 쪽지를 다시 폈고 거기 적힌 문장을 가만히 읽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이미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과 그러면 안 된다는 이성 사이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그녀의 체온을 느꼈던 팔이 자꾸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녀의 손, 시선, 말없는 미소가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그 마지막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서로의 말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은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사진 속 그 사람, 상견례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마주했던 그 눈빛, 그리고 창고 안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안았던 온기까지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워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녀의 이름이, 눈빛이,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보내준 청첩장 시안 안에 그녀가 만든 그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찾았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자리를, 혹시라도 다시 한번 마주칠 수 있는 곳을요. 블로그였는지 작은 게시판이었는지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녀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한 문장 하나였습니다. 문화센터 전시 보조 스태프 참여. 오후 3시.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글씨 같았습니다. 그 말투 같았고 그 숨결 같았습니다. 당일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전시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드문드문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검은 셔츠에 손엔 종이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조용히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없었고 놀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 아래 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아래로 우리 둘의 그림자가 아주 조용히 나란히 놓였습니다. 전시는 오후 5시가 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전단지를 정리했고 접힌 이젤을 벽 쪽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라도 하실래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살짝 차가웠고 가로등은 막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이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문은 오래된 나무였고 안엔 3개의 테이블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국물 요리를 시켰습니다. 젓가락을 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저는 손등을 한번 쓸고 나서 조용히 국을 떴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몇 숟갈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식탁 위로 그날의 분위기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덜 외로웠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식탁에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게를 나왔을 때 골목 끝으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고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내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숙소 간판은 오래된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그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고 단정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되는 조도가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커튼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방을 조용히 받아 의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구두를 벗었고 천천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고개를 기울였고 저는 가볍게 그녀의 이마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날 산장에서처럼 하지만 더 느리게, 더 조용하게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욕망이라기보다 그리움과 체온을 묻히는 감정이었습니다. 움켜쥐려는 게 아니라 그저 한 번 더 껴안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떨림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거리 두듯 조용한 방 안에서 마지막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말없이 천천히 껴안았습니다. 새벽 5시 무렵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커튼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몸을 돌려 옆을 봤습니다. 그녀는 없었습니다. 베개 한쪽이 미세하게 꺼져 있었고 이불 끝자락이 말려 있었습니다. 남겨진 체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누운 채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려 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바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두를 신는 동작이 이상하리만치 느릿했고 코트를 집어들 때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침대, 창가, 접혀 있는 담요. 모든 것이 정리된 채였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고민하고 나갔을 거라는 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어디선가 조식 준비하는 냄새가 조금 흘러왔지만 사람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문을 지나고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그녀가 남긴 정적을 밟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가로등 아래 그늘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깜깜했고 바닥에는 누군가 지난밤 밟고 간 흔적들이 10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잠깐이라도 머물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상상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쪽엔 접힌 쪽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꺼내 펼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까요? 그 문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질문 같지도 않았고 약속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더 이상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지갑 속에 천천히 넣고 무릎 위에 손을 포개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돌려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공원을 걷습니다. 그녀는 없지만 그날의 공기와 침묵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 그날 아침 아무도 없던 벤치 위에서 저는 조용히 그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